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도록 집중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천안 논산고속도로에서 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해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한때 고속도로 상행선이 전면 차단됐고 현재까지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사회는 40년 수건을 풀었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 국회에서 부결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성남FC 관련 의혹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포함해 검찰의 여러 수사가 여전히 이 대표를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2일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곧바로 경기도에선 불필요한 과잉 수사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 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 도지사실까지 강제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나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에 닿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검찰은 이미 쌍방울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자택뿐만 아니라 구치소 공간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변호인이나 가족과 주고받은 쪽지까지 검찰이 가져간 건 변론권과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침해한 거라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법인카드를 내줬다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돌연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것이 맞는다고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한 뒤 입장을 바꾼 건데 이 전 부지사 측은 달라진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진술을 바꿨을 때는 과연 재판의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데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이 전 부지사를 불러 피의자 조사와 대질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경기도의 관련성을 인정하면 수사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됩니다. 또 검찰은 묵시적 동의만 있어도 인정되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자 민주당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만큼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의원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의 무리한 수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다 같은 공유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결이 압도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못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정권은 민당의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당의 많은 분들을 겨누고 있는 거거든요. 외부의 적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외부의 적이 어마어마하게 공격 지형으로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선 대응으로서 단일 대우를 했고 민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부의 단합과 단결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부분이 그렇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단일 대우가 깨졌다는 평가 속에 일각에선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어떻든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의 갈등의 골이 그대로 드러난 건데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행보를 놓고 이상민 의원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내놓습니다. 당대표의 앞으로의 거취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앞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다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타이밍이 타이밍인 만큼 뭐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조치는 당대표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길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대체로 거론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뭐 어떤 묘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당이 아주 진하게 지금 방패의 부정적 이미지로 더 씌우고 있는 만큼 당대표로서의 책임도 있는 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당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 상임 고문들하고 이 자리에서도 권노아 고문께서 선당후사라는 말씀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에 다 담겨있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걸 국회에서 확인했다. 또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어떻게 들었는지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공허한 이야기죠. 공허한 이야기다. 민주당 의석이 169석이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사실상 민주당과 같이 활동하는 그 무소속까지 합치면 177명인가 되는데요. 네. 179명까지 되는데요. 예. 거기서 부결이 138표. 그러면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정치 탄압이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정치 탄압이 아니고 제대로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의원이 최소 31명에서 38명까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정치 탄압이라는 말을 당내에서도 믿지 않는 의원이 5분의 1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들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몰랐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답변에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가당착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도마도 고위검사라고 해서 이 학폭 사태가 보도가 됐고요. 고위검사라고 하면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해서 알기 때문에 고위검사라고 나오면 고위검사든 저위검사든 누구야라는 거는 법무부 검찰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따져 물어야 되는 일들이고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을 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주요 검사들 주요 보직 검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몰랐다라고 마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그런 논란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단 즉각 해체하고 한동훈 장관 책임지고 옷 벗어야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네,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알려지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그것은 행정소송이고 무슨 형사소송으로 사실은 뭐 고소됐다거나 이러면은 뭐 쉽게 이제 뭐 내부에서 알려지는데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뭐 자녀의 학폭 문제 이런 거는 본인이 드러내고 싶지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의외로 쉽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요새처럼 더 글로리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슈가 돼가지고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렇다면은 그것이 뭐 알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알려질 수 있더라도 인사검증단이 그 검사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세평인데 제가 어제 정보위에서 그 당 마침 정보국장이 나왔길래 그 우리 아마 민주당 의원 쪽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같은 학폭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보고했냐 했더니 그당 경찰에서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고 인사검증단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물러나면서 전국 경찰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수개월 동안 비게 됐습니다.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만큼 후임 인사가 검찰 출신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하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긴 했습니다. 치안감이 수사기획조정관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3만 수사경찰이 이끄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후임 인선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게 경찰청장의 생각입니다. 글쎄요, 아직 결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르고요.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앞전 공모가 보니까 한 50여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까지 포함한 공모 절차를 또 거칠지 내부 인사를 추천할지는 미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검찰 출신을 무리하게 앉히려다가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외부 인사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일선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경찰 수사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국수본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선 외부 인사 수혈이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과정에서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추천권자인 경찰청장이 소신껏 추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후임자 인선도 대통령실 의중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경찰 내에선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납포된 북한 어민들이 귀순할 뜻을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4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에는 반대했던 환경부가 이를 뒤집고 이번에는 조건부 동의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40년 수건을 풀었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40년 넘게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즉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은 41년 동안 환경훼손 논란 때문에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이 백지화되는 듯 했는데요.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통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 불씨를 살렸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5세 케이블카, 그럼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언제부터 운행되는 겁니까? 네, 설악산에는 이미 소공원과 검금성을 잇는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5세 케이블카는 설악산 남쪽 오색지구와 해발 1,430m 끝청을 연결하는 길이 3.3km의 노선입니다. 끝청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까지는 1.4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노선 중간에는 지주 6개가 세워지고 8인승 케이블카 53대를 운영해 시간당 최대 800명 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은 절차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이 있는데요. 강원도와 양양군은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고 2026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반대했던 환경부가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이번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거라고요. 네, 환경부는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보안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냥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서식 현황 자료를 추가 제출했고 작업로와 헬기 이착륙장 등에 대한 추가 식물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부 정류장 위치를 해발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해 기존 탐방로와 거리를 확보했고 헬기 운행 축소 등으로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설 안전 대책으로는 지주 높이 최대 예측 풍속보다 높은 설계 기준을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기관 5곳이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사실상 허가가 난 부분이 논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연구원은 자연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 등 보호지역만 4개가 겹쳐 있어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법정 보호종인 사냥을 비롯한 대부분의 육상 포유류가 서식 환경에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실제 풍속을 모델로 검증하는 것은 무리라며 안전성을 확보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이들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바뀌자 환경부 입장도 180도 바뀌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경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한 곳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의 의견은 협의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빗장이 열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육상 국립공원의 마지막으로 설치된 케이블카는 전북 덕유산 케이블카로 1989년에 허가돼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설악산 케이블카가 예정대로 2026년 운영을 시작하면 수십 년 만에 육상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빗장이 풀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산과 지리산, 속리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환경부와 마찰 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경훼손 쟁점이 첨예했던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이 허용되면서 다른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거부할 근거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취재본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네, 저희가 최근 풍력 발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풍력 발전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민 소음 피해와 환경 훼손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을 취재한 홍성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풍력 발전 장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단점 설명부터 해주세요. 전력 수요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연료 없이 발전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게 바로 풍력 발전입니다. 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바다 위 간척지 그리고 산 정상 등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도 설치하고 있고 민간 기업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 예정 중인 것까지 모두 합치면 100곳이 넘습니다. 이 풍력발전 단지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이 단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날개가 돌아갈 때 이 100Hz 이하의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는 건데 풍력발전기의 높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 이 작은 것은 70m 정도고요. 큰 거는 100m가 넘습니다. 이 마을과 너무 가까이 설치돼 있어서 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시작이 강원도 평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 평창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제보를 좀 받았는데요. 네. 은퇴 후에 노후를 보내기 위해 마련한 전원주택 인근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선다는 제보였습니다. 이 마을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산 능선에 높이 100m가 넘는 풍력발전기 8기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해당 마을은 지난 2016년 강원도와 평창군이 은퇴자들의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 그대로 은퇴자들을 유치해서 마을 인구를 늘리겠다고 해서 설치한 마을인데 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까지 지원하면서 와서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주민 의사는 묻지 않고 풍력발전기 설치를 진행한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이 산골에 와서 뭔가 좀 여유로운 삶을 같이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는 도저히 이곳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여기 이사하신 분들은 많이 황당할 것 같습니다.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주민들 모르게 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더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귀촌마을 인근 평창 흥정리 일대인데요. 평창 흥정리 계곡 그 펜션 단지 일대에 설치되는 이 발전 단지였습니다. 인근 15만 제곱미터 숲에 국내 최대 규모인 풍력 발전 단지 풍력 발전기 48기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주민들은 무엇보다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조건 진입도로, 그 다음에 설치하기 위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가 전 능선에 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나무들을 전부 다 벌목을 해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도로를 20km 넘게 개설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주민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이 풍력 발전기가 마을에서 너무나 가까운 곳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풍력 발전기 소음 문제는 잠시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은 마을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빠뜨렸습니다. 이유는 관련법이 허술한 데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사업자는 산자부에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전기사업법인데 전기사업 허가 요건 중 주민 동의에 대한 관련법은 전기사업법 7조 5항 단 한 줄입니다. 사업자는 사전 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찬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 설명회를 여는 것만으로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기 설치 부지에서 먼 곳에 사는 주민들 또는 찬성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 설명회를 열고 또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자치단체는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승인을 해주니 한 발 빠지는 모습인데요. 평창군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원만한 협의가 된 거에 한해서 이제 발전소 허가가 나가는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사실 되질 않아요. 네, 이게 풍력 발전 단지가 이제 관광지로 구성된 곳도 있어서 아마 가서 직접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소음 피해가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소음이 도대체 얼마나 심하길래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좀 궁금해서 직접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이 전남 지역 현장 취재를 좀 했습니다. 먼저 간 곳이 전남 영광군인데요. 풍력 발전기 30여 대가 설치를 완료했고 발전 중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풍력 발전기가 마을과 불과 5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요. 주민들은 날개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 바람 소리에 섞여서 저주파 소음이 들리는데 바람이 부는 동안 일정한 잠시만요. 소리를 조금 들어볼까요? 네. 아, 이 소리네요. 이게 바람 소리처럼 들리긴 하는데 일정하게 이렇게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쉬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바람이 그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주민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따 약들 다 먹는단 게 저 소리 들어가니까 저 소리가 얼마나 안 되나 누구자 신경 예민해갖고. 이게 그럼 소음 피해 보상은 없습니까? 당연히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그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서 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주민 참다 못한 마을 주민 163명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마을에서 불과 300에서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풍력 발전기에서 소음 피해 한계치인 45데시벨 2배 가까이 초과한 80데시벨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조정위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 이 조정위가 이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풍력 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된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배상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마을에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016년에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최대한 떨어져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입니다. 일부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전남 무안의 한 마을을 또 취재했습니다. 이 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풍력발전기 4대입니다. 설치를 마치고 시험 가동 중인데 마을과 거리가 불과 300m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명시해놔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마을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밤에도 바람 불 때는 지붕 옥에서 막 메떡이 돌아간 거 비행기가. 비행기가? 비행기가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게요. 주민들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또 수상한 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 평창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주민 설명회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전남 무안의 이 마을도 똑같았습니다. 지난해 8월 풍력발전 사업자 측과 마을 이장이 체결한 합의서를 저희가 좀 입수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건데 공사 진행에 동의하고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일체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또 합의 보상금은 현금 1,500만 원으로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보상금이 지급되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못 박았습니다. 마을 이장과 직접 좀 통화를 했는데요. 이 협의서를 작성한 마을 이장이 이런 내용이 노출돼서 보상금은 반납했고 합의서는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를 반대하는 대다수 주민이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군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마을 코앞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겁니다. 이 주민들은 여전히 업체와 몇몇 마을 대표와의 관계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사람만 이렇게 모여놓고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출처가 나왔어요. 돈을 주고받고 한 게 그것도 적게나마 1,200만 원이나. 자, 그러면은 풍력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돈 주고 섭외를 한 거예요. 네, 뭐 이 합의서에는 독소 조항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소음 피해 말고도 사실 환경 파괴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경 훼손 문제도 있습니다. 이 좀 환경 훼손 문제가 얼마나 좀 심각한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북 봉화 오미산에 직접 현장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해발 1,000m 산 정상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풍력발전기 날개가 길이만 70m가 넘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죠? 네, 맞습니다. 이걸 산 정상까지 올려야 하는데 나무를 베고 없던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공사 지역은 천연기념물 사냥부터 보호종인 삭과, 참매,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사는 곳입니다. 산 정상 경사지의 길을 내다보니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사업자 측이 전문기관에 돈을 주고 의뢰를 합니다. 결국에 이런 환경 훼손 문제를 최소화해서 보고서가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향후 발생할 산사태나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해놓으면 일단 환경영향평가는 통과가 됩니다. 환경단체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산지풍력이 그런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취지 그리고 또 제도의 근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혹은 또 협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중심을 못 잡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관련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관련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가 풍력발전기와 주거지역 사이 거리를 1.5km 이상 떨어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게 전부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에는 이런 이격거리를 더 줄이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인데요. 과도한 입지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딱 500m인데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만 떨어뜨려도 풍력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신 의원 측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 직접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고 이런 답변서를 내보냈는데 이격거리 완화로 풍력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격거리를 완화해도 환경평가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이견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나선다고 됩니까? 국회가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는데 세상에 500m 이것거리를 둔다. 그러면 저기 거리가 몇 미터예요? 이것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이 법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어쨌든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불안할 것 같은데 이 피해나 환경 훼손 막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민 동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밀실 합의나 엉터리 주민 설명회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전기 사업법이 먼저 문제고요. 그리고 그나마 있던 환경부 권고안을 1km나 더 줄이는 조항이 추가돼 발의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사업 허가를 내주는 전기사업법은 주민 동의를 묻는 주민 수용성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리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 인터뷰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곧 죽어보겠지만 이제 애기들이 여기 살러 올 텐데 깜깜합니다. 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 처음 취재를 하게 된 것도 시청자 제보에 의해서 네. 취재를 했거든요. 네. 전국 각지에 YTN 기자들 잘 배치해 있습니다. 제보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니까 제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낮 1시 반부터 오후 3시 사이 정부 서울청사와 경찰청, 보신각 등 3곳에서 숭례문 교차로로 향하는 사전 행진이 예고돼 해당 구간 일부 도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집회가 열리는 오후 3시부터 숭례문 교차로부터 동화면세점 사이 모든 차로를 통제하고 오후 4시 10분 마무리 행진 때는 숭례문 교차로부터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2개 차로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0% 넘게 급증하며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2,800여 가구를 거의 다 지은 상태에서 후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하지만 고금리에 고분양가 논란까지 일면서 1, 2순위에서 1.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받아들자 분양가를 10% 할인하고 나섰습니다. 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무상 설치 등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분양 주택은 1월 말 기준 7만 5천여 가구로 정부가 위험 수위로 규정한 6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달보다 10.6% 급증하며 2013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분양 증가 원인은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증가한 원인, 그리고 최근에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등의 거시여건 영향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평형 미분양이 작은 평형보다도 더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량도 2만 5천여 건으로 전달보다 9.9%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38%, 최근 5년 1월 평균에 비하면 63%나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급증과 주택 거래량 감소는 지방업체 등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근에 주택시장 악화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지역 수요가 크지 않은 지방에서 특히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은 대형 사업장처럼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깡통 전세 우려에 따라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월세 거래량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54.6%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월 주택 인허가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9% 감소하며 부동산 침체 기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악화에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가 상당폭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2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가 국방부를 넘어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이 이어질 거라고 주미 대사가 밝혔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오는 딸과 관련해선 후계자인지 판단하기 이르다는 게 한미 당국의 분석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태용 주미 대사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 외교장관에 이어 차관이 회동하고 공중연합훈련도 실시됐다며 북한 도발은 한미 관계만 더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미동맹의 강화만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난주 한미 국방부가 시뮬레이션 연습을 벌인 데 이어 미국 킹스베이 핵잠수함 기지도 처음으로 같이 방문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만간 더 광범위한 확장 억제 후속 훈련도 이어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양국의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후속 TTX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는 세계 안보에서 무시 못할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북한 문제도 빠뜨려선 안 될 안보 위협으로 제시한 겁니다. 최근 김정은의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하는 김주애와 관련해선 후계자인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는데 한미 당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김주애의 등장은 김씨 일가의 장악력을 오랜 기간 강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여기에 이목이 쏠려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데도 한미 의견이 일치한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승인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로 유입되는 바닷물의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 방사능 탐지를 위해 우리나라 해안 주변 40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세슘 137과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의 농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양 환경 방사능 감시망에 즉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킨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방출 지점 인근 해양 환경의 방사능을 직접 실측, 분석하는 IAEA 확증 모니터링에 참여 중인데 지난해 3월에 채취된 1차 시료 분석 결과를 3월 중으로 IAEA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바쁜 튀르키예에 또 강한 여진이 발생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복구 작업이 지체되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로 빼곡한 마을 곳곳에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건물 잔해와 부서진 차량 속에서 숨가쁜 구호 작업이 한창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다시 5.6 규모의 여진이 일어나면서 사망자가 또 나왔고 70명 안팎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한 지 3주 만이며 6.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그동안 9천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뒤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물이 추가 붕괴하면서 복구 작업이 늦어지자 정부를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강진이 발생한 4시 17분에 맞춰 4분 17초 동안 경기를 중단한 축구장에는 지진 피해 어린이를 위한 봉제 인형이 던져졌고 경기장을 찾은 일부 팬들은 정부 퇴진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당 당원들도 거리에 몰려나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혹독한 기상 조건과 파괴된 기반 시설 때문에 구호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부실 시공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200명 가까이 체포하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ir taraftan AFAD'a saldıran, bir taraftan Kızılay'ımıza saldıran, birçok STK'larımıza saldıran bu dal kavuklara asla kulak asmayın. Sizinle yan yana olan kim? 세계은행이 집계한 튀르키예 강진 피해는 경제 총생산의 4%에 이르는 한국 돈 45조 원 남짓. 125만 명이 잃어버린 집과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 2021년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감행했지만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는 EU 시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영국과 EU가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양측은 회담을 갖고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새로운 브렉시트 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영국과 북아일랜드 섬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는 겁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지만 브렉시트 이후 EU 단일 시장 안에 남아 영국에서 오는 물품이 통관과 검역 등으로 이동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인증업체를 통해 넘어온 물품은 검역과 통관을 면제하고 영국 당국이 승인한 의약품을 북아일랜드에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와 보조금 등을 영국 정부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영국과 EU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e Windsor Framework marks a turning point for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It fixes the practical problems they face. It preserves the balance of the Belfast Good Friday Agreement.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고조돼 왔는데 이번 합의가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t provides for long-lasting solutions that both of us are confident will work for all people and businesses in Northern Ireland. Solutions that respond directly to the concerns they have raised. 수넥 총리는 합의안을 의회에 표결에 붙이고 각 정당이 합의안을 자세히 검토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약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필수적 단계라며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오늘 오전 충남 공주 천안 논산고속도로 정우터널 부근에서 관광버스와 화물차 등 9대가 부딪혔습니다. 또 웅진대교 부근에서도 화물차 등 4중 추돌로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차량을 수습하느라 일대 정체가 극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보통 이 시간대 고속도로는 하루 중 가장 교통량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전국 곳곳으로 사고가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 논산 천안선은 오전 11시 45분 이렇게 대형 화물차 관련 다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1시간 반 이상 사고 처리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전면 통제되기까지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 알아보기 전에 우선 지도로 사고 지점부터 정확히 짚어드리면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으로 남공주 나들목을 2.6km 지난 지점이고요. 이 후방 정체 구간 안에서 또 다른 사고까지 난 상황입니다. 우선 남공주 나들목 부근의 사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사고 차량 하나씩 빠지고 있고요. 갓길에서 여전히 사고 처리가 진행되지만 그래도 통행이 재개되면서 뒤쪽으로도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꽉 막혔던 만큼 6km 구간 안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넉넉히 필요하겠고요. 말씀드렸던 또 다른 정체 구간 속에 화물차 사고입니다. 용성천 2교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역시나 천안 방향으로 1차로와 2차로가 막혀 있어서 뒤따르는 차량들은 갓길 이용해 조심히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데 또 다른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같은 시각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진부 3터널 내부에서는 작업하면서 뒤쪽으로 5km 구간 답답합니다. 안전대는 전
운전석에서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흐리고 바람도 쌀쌀하게 불면서 어제보다는 포근함이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약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3도가 낮은데요. 한낮에도 영상 10도 보이면서 어제보다는 2도가 낮겠습니다. 특히 일교차도 무척 커서 해가 지면 쌀쌀함은 더욱더 크게 감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랜 시간 바깥에 계신 분들은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늘빛은 점차 흐려지고 있지만 오늘까지 전국에 비 소식은 없습니다. 특히 동해안으로 돌풍이 불 것으로 보이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동쪽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더 확대됐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산불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정체하던 초미세먼지는 오후가 들면서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이 강해지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기질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6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높아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 비나 눈이 약하게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한동안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지만 그 양이 많지가 않아서 내륙의 건조함을 덜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해안에 강풍까지 불면서 이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휴일을 맞아서 산으로 향하시는 분들은 내일 불씨 관리 더욱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